이게 저희가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입니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그러세요? 만들었다기보다 기획한 거. 예. 뭐 이게 뭐 하나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따시고 일단 저는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 드리는 걸로. 예. 이철 박사님 못 뵌 지가 한 반년 넘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됐습니다. 또 엄청난 책을 번역을 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예. 사실 리루라는 분이 낯선 분들은 되게 낯설게 느끼시겠습니다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리루를 모를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이 책 번역하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리루를 잘 알아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출판사 쪽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가 리루 이 책을 읽어보고 네.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랐죠. 하나는 저는 증권책일 줄 알았는데 물론 증권 주식 투자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네. 리루가 그 세상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그 시각을 알게 됐는데 이게 너무 유니크하고 재미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고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 보니까 제가 만났던 중국의 금융권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리루의 영향을 받고서 한 얘기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금융인들 사이에. 네. 제가 생각할 때 중국 금융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버핏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리루가.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만나본 금융인들도 리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저는 그래서 리루가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은 감정은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애정도 많고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똑같아요. 우리는 중국이라고 부를 때 네. 중국 공산당 시진핑, 과거의 중국, 지금의 중국, 아마도 근미래의 중국까지 다 통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지만 네. 중국인 또는 중국 출신 인사라면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감각은 그 감각이 있고 자기가 태어난 조국과 국민,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그 버리기 어렵죠. 첨단 과학 문명, 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중국은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결국 현대화에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네. 요 어떤 개념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요. 리루가 이제 현재의 그 경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네. 크게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자유시장, 또 하나는 과학기술입니다. 네. 근데 자유시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비해서 비교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시장과 시장은 또 어느 시장이 더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간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 메이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쪽 네트워크로부터야 네트워크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로 다 돼버린다. 네. 자연 독점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독점성이 발휘돼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 간다. 그리고 그 글로벌 시장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대서양 경제고 네. 대서양 경제는 미국이라는 대륙이 발견됨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미국 중심의 서구 중심의 그런 시장이 출현하게 됐고 여기를 떠나면 당연히 그 시장에 경쟁할 수가 없으므로 이 시장에서 축출되는 국가는 망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을 이 글로벌 싱글 마켓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고립시키려고. 그렇죠. 중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디커플링 시키려는 것.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절대 그렇게 못하겠고 나는 글로벌 시장에 꼭 달라붙어 있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거를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이렇게 보시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리루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이 의도하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 노력하는 방향은 미국에게 잘 달라붙어 있겠다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난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시장과 과학기술, 네.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중국의 과학기술, 뭐 AI니 로봇이니 반도체니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네. 과연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세모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그 소유제, 경제를 이루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소유 시스템이 사유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국유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유제, 네. 모든 것이 모두 같이 공유하는 공산주의니까 공유제로 출발했지만 덩샤오핑 이후에 사유제가 도입이 됐죠. 네. 그래서 현재 중국의 그 소유제는 정확히 말하면 사유제, 공유제, 병진 체제입니다.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유제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있는데 네. 공유제는 시장 경제라고 하기가 어렵죠. 네. 아닌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컨트롤을 하는 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리루도 중국을 자유시장이라고 하지 않았고 완전한 혁명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책에서 보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예.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간다라고 본 거고요. 그러면 일단 조금은 이제 다른 체제 안에서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나갑니까? 리루가 보는 전망은? 리루가 보는 전망은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이 더 발전하고 미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리루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만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축출당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는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뭐 이런 정책 방향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리루가 이야기한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시각은 뭐냐면 이데올로기와 네. 경제는 꼭 같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리루가 얘기하는 단일 시장 그리고 과학기술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이 발전은 거기에 꼭 무슨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든가 무슨 의회주의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리루가 그렇게 큰 성공을 가진 이유는 예.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에 떠오르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성공한 부분이 크고 그것은 리루가 중국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 못 될 거다라고 했으면은 책이 나올 수도 네. 네, 아마 중국에서 이건 활동도 리루의 못하지 생각. 않았겠어요. 예, 예.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 이제 전 트럼프 1기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네. 사실은 바이든 때도 그랬고 트럼프 2기 시대는 아마 더 할 것 같은데 미국 예외주의. 네, 오로지 미국 네. 관세 장벽 네. 세우고 세계화의 질서를 물론 이제 뭐 본인들이 만들었다, 뭐 본인들이 또 판을 뒤집는다,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약간 세모 네. 같은 중국과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닌가? 네. 자국 중심적으로 네.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의 지적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특히 2기 행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추측 내지는 분석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일부는 트럼프 팀에 있는 주로 젊은 사람들, 네. 젊은 정책가들의 책과 언행을 분석을 해서 팀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설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를 보고 무슨 그 러스트벨트의 가난하고 교육을 적게 받은 백인 노동자들을 공략해서 표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 팀 트럼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책과 저널과 그동안 발표했던 문장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글로벌리즘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백종원 씨가 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상장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 회사는 브랜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막
이제 프로모션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동네방네 백종원 씨가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점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거기 원래 장사하고 있던 아저씨 아줌마 식당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의 눈으로 볼 때 네. 예를 들어 삼성이 뭐 TSMC와 경쟁을 한다. 그럼 우리는 삼성을 응원합니다. 우리 기업이고. 네. 그죠? 그런데 만일에 국제적인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 그 커피숍 유명한 커피점이 있죠. 프랜차이즈 네. 커피점이 뭐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역 골목에 들어와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네. 원래 있던 다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들이 소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역에서 하던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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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는 글로벌리즘, 세계가 하나의 단위 시장으로 묶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효율이 올라가고 거기서 승리함으로써 아주 큰 시장을 획득하고 네. 이거는 글로벌리즘의 승자들의 이야기고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다방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나는 망하고 글로벌 유통점이 들어와서 내가 하던 동네 슈퍼 망하고 글로벌 공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동네 공장은 망하고 이들의 이익, 이들의 어려움, 이들의 고통, 이들의 문제를 누가 다뤄줬는가? 공화당도 다루지 않고 민주당도 다루지 않고 부자들도 다루지 않고 가난한 자도 다루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소외된 커뮤니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에게 호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은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유추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꼭 미국 대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무슨 애플, 구글 이들의 이익이 트럼프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땐 동네 슈퍼,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 사람들 비즈니스가 오히려 그 트럼프 정책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광한다 이거죠. 그리고 정책이 쉬워요. 이제 그 진보 진영의 정책은 뭔가 듣기 좋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뭔가 어려워, 복잡해. 그 논리를 팔로우하려면.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내어오는 정책을 들으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좀 이런 표현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 무식형으로 돈이 필요하네, 돈 가져와. 뭐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다 됐으니까 돈 가져와 이러는데 그게 뭐 미분 적분을 해보고 무슨 어려운 분석을 해보니까 알파 값이 얼마가 나와서 이런 소리로 대적하기가 어렵죠. 네. 다 치우고 돈 달라는데. 그래서 이게 정책이 직선적이고 이들 지지층이 볼 때 알아듣기 쉽고 딱 들으니까 다른 정당이 얘기할 때는 그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트럼프가 딱 던지는 그 정책은 그래 그렇게 되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네. 불법 이민 금지. 그래. 그럼 내가 좋아져. 확실해. 뭔가 일자리에 대한 경쟁, 공산품에 대한 경쟁에서 나를 지켜주겠네, 보호해주겠네 이런 인식을 직관적으로 갖겠네요. 그렇죠. 뭐 다국적 기업하는 소리, 다국적 기업 다 저 개발도상국가 가서 공장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공장 미국에 만들어. 그냥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또 받고 있는 거고 미국 현지에서. 예. 그 혹시 그 중국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뭐 공식적인 반응이나 어떤 뭐 대응이나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응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지켜보면 중국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게 어느덧 8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트럼프 한 번 하는 동안 했고 바이든 4년을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년 10년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동안 미중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줄어든 거죠. 중국 입장에서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2007, 8년경에 금융위기 왔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중국의 그 경제 그 GDP 속에 대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1%였습니다. 70% 넘었어요. 그런데 그걸 당하고 나서 그걸 줄여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직전에 38%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니까
미국의 대외 무역 비중,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외 무역 비중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포션을 줄여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대외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2%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네요. 엄청나게 줄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8년 전에 트럼프가 무역 관세 때린다고 했을 때하고 아하. 지금 관세 때린다고 했을 때 그 임팩트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보다는 그럼 조금 더 덜 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충격이. 입장에서. 그만큼 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로 또 다변화를 시켜놓은 거고.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데미지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들 나오는 건 뭐 다 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금 트럼프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 관세 60% 때리고 뭐 이런다는 게 정말로 그렇게 있을 경우에 중국의 GDP가 원래 예상됐던 GDP에 사람마다 틀리지만 대체로 한 3% 정도는 3%포인트 정도 하락할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데미지를 미국도 입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5%, 1.4% 정도 그 데미지를 미국도 입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소위 전략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에너지, 식량 뭐 이렇게 양이 크고 적고를 그만두고 상대방이 목줄을 재면 내가 괴로운 그런 리소스는 지금 중국이 거의 미국으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재가 예전이랑 똑같이 온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충격은 없다.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거시적인 준비는 해왔고 네. 지금 중국의 체제상 오늘 갑자기 이렇게 대응해서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중국 체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시적인 준비는 이미 다 이제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려면 앞으로도 1년, 2년은 걸릴 거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어떤 수를 던지느냐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 저쪽에서 먼저 수를 던질 때까지. 예. 그리고 이제는 지금 중국도 여기 제1개 플랜 1부터 플랜 36, 36개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높이긴 높일 거잖아요. 물론 이게 6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네. 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길일 그렇죠. 테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지켜보자. 네. 어느 선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중국이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비싸게 더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안화를 더 평가절하시켜서 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 방향의 고려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위안화 환율을 낮춘다기보다는 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위안화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시장에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돌아가는 형국이 달러 강세가 계속될 테니까 예. 특별히 위안화가만 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그렇게 위안화 절하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위안화 이 환율이라는 게 내려가는 거가 좋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대외 지고 있는 부채도 상당하고 또 중국은 꼭 미국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어요. 많은 투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환수를 해 가잖아요. 그런데 위안화가 절하된다는 거는 그럼 중국으로서는 그런 것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중국 안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달러 이 환율은 어느 정도 절하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절하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마냥 위안화 약세로 평가절하해서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